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는 지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교육사회 강의하다가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한 주 미루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01페이지고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거 관련해서 키워드 노트를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카페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 노트 출력하셔서 그 내용을 기본서를 가지고 좀 채워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안 그러면 들어왔다 그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걸로 남으려면 좀 손으로 써보고, 그리고 그 내용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또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 듣기 전에 기본서 내용을 한 번이라도 훑고 들어오시면 되게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 듣고 키워드 그 분석 노트 가지고 복습하시면 한 번만 그렇게 하셔도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출 테마별 기출 뽀개기 강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하고 모의고사 기출 강의 같이 공부해보면 교육학개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시험에 이번에 그 문화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생소한 학자들이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교육사회학 얘기를 해볼 건데, 신교육사회학은 다른 말로 교육과정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분들은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육 내용을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고,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고, 그리고 지배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 문화에게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학업 성취로 인해서 다시 지배 문화의 재생산에 기여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우리가 이제 마이클 영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지식의 계층화와 사회적 계층화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지식, 계층적으로 따지면 높은 계층에 있는 지식인 거잖아요. 그 지식과 사회적 계층과의 관계를 좀 조사하고 규명하고자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층화되고 각기 다른 지식에 부여되는 사회적 평가와 그 지식들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보상이 결정되는 배경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화적 재생산이 떠오르시면 되게 좋은데, 학교 안에서 이 익숙한 교육 내용과 어떤 언어의 형태로 인해서 그것들이 익숙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나타내고, 그게 이제 또다시 어떤 사회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규명해야 된다. 이런 걸 탐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글스턴이나 애플이나 애니온 등이 있는데, 애플도 그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고 국가직 문제에 나왔었고, 애니온 같은 경우도 시도교육청 문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글스턴, 애플, 애니올 등은 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망, 문화와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를 교육사회학의 중심에 끌어들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건 뭐냐면 여지껏은 이제 교육사회학의 어떤 이론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로 넣어놓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망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화와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를, 그러니까 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이 아닌 계층 사이의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분석하겠다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정치학적 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사회학의 중심에 끌어들인 학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을 교육과정 사회학 또는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사회학을 다른 말로 신교육 사회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비판적 교육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국과 미국으로 나누어서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영국과 미국을 나눠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걸 나누는 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교육사회학의 다른 이름이 교육과정사회학 또는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구나. 요걸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전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21년도 국가직 문제 보시면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교육사회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사회학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쉽게 풀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을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 안에서 찾고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하고 있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구조기능주의에 기반해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한다라고 해서 이 구조기능론적 관점이 아니라 갈등론적 관점이면서 갈등론적 관점에 기존 학자들이 간과했던 교육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분야 이론의 학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답이었고요. 그 이어서 이제 애니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건 제가 작년 강의 때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애니온은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줬던 학자로서 역사 교과서 분석이라는 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사회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애니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밖에 뭐 라이머, 일리치, 프레이리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갈등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뤘던 학자들인데 그 갈등론적 입장에서도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교육과정 사회학자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갈등론적 입장의 학자들을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갈등론적 입장의 학자들 안에서도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을 우리가 신교육사회학자라든가 교육과정사회학자,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가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체계를 좀 잡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머 같은 경우는 학교는 죽었다 해서 학교가 참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고 학교는 죽었다라는 저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 분이고요. 이걸 받아서 일리치는 탈학교 사회에서 학교 위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탈학교 사회라는 이제 저서를 썼는데 그 책 안의 내용을 보면 학교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학습 기회가 사회 전체에서 지원되는 탈학교 사회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 탈학교 사회라고 하는 건 학교 자체를 사회로부터 삭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그 학교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 문화와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없애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중심이 되어 있던 그 역할을 탈피해서 사회 전체에서 어떤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자. 뭐 이런 어떤 제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개인이 상호 의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 친화적 제도 또는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주장하셨던 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보실 때 상호 친화적 제도 이건 뭐냐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서로 친화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사회 자체가 상호 친화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이제 그런 제도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가 잘 발달이 돼서 내가 어떤 전문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조성되어 있는 사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호 친화적 제도나 또는 뭐 러닝 웹이라든가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127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이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은행 저금식 교육,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식 위주의 은행 저금식 교육과 대비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이 세계를 향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식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진하게 썼던 부분들을 위주로 키워드 정리하시고요. 이건 제가 키워드 분석 노트에도 잘 이제 나타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24년도 올해 문제, 시도교육청 문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가 집단의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셨던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언을 쉽게 고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니언이라는 분을 우리가 막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드리븐이 구조기능론자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프레이리는 많이 다뤘었는데 의식화 교육 그리고 문제제기식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사실 이분이 답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울스와 진티스는 갈등론적 입장이긴 했지만 경제적 재생산론자 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재생산과 문화적 재생산의 차이는 경제적 재생산은 구조, 뭐 자본가 계급, 지배 계층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 반면에 그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상응 이론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 들여다봤더니 차별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뭔가 좀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우리가 문화재생산이나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여다볼 때는 다 거기 이제 교과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제거를 하고 1번으로 고를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제가 기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셨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애니언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자들,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가들의 어떤 대안을 좀 찾아보면 이게 이제 키워드로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레이리 얘기를 할 때는 은행 저금식 교육에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127의 탈학교 사회라고 할 때는 상호 친화적인 제도나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문제 한번 보면 예전 문제이긴 한데 2015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주장한 사람을 물어보고 있는데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조작적 제도에 대치되는 것으로 상호 친화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작적 제도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상호 친화적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신해서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탈학교 사회라는 개념인 거지 뭐 학교를 없애자라는 주장은 아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분은 127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알티세르로 넘어갈 건데 그 알티세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304페이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티세르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거를 다른 데서는 이념적 국가기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가기구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군대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국가기구라고 할 때는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된 교육, 종교, 가족, 법,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우리의 관심사인 교육이 이념적 국가기구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지배 집단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 헤게모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헤게모니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람시가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마이클 애플도 받아서 이제 자기 이론 안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알티세르에도 나오고 그 애플의 이론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자발적 합의. 헤게모니 지배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헤게모니 지배라고 할 때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티세르라고 할 때는 이념적 국가기구로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억압적 국가기구, 이념적 국가기구로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알티세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회학자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작년 국가직 문제였잖아요. 학교가 지배집단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때 답은 애플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알티세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문제가 뭐 알티세르 주고 애플 주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조론적인 관점인 건지 아니면 그 갈등론적 관점인지만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축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파슨스 같은 경우는 구조기능론적 입장에 선발을 강조, 사회화랑 선발을 강조했던 학자로 우리 앞에서 살펴봤고요. 로젠탈하면 피그말리온 효과, 드리븐, 구조기능론적인 관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학교가 지배집단, 정당화 이런 개념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애플을 고르셨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 애플의 그 어떤 특징도 같이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 그리고 이분도 역시 교육과정 사회학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게모니 이론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우리가 헤게모니 지배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지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얘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로서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지 뭐 절대적 지식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부분 되게 정치적인 성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계속 이제 지식의 계층화와 불평등 재생산 우리 교재 304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이제 거기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좀 중요한 부분만 여기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식이 계층화됨으로써 이게 불평등한 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문화적 재생산론자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로부터 추출된 지식이 학교 교육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 지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지배계층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자신들의 문화 내용을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번스타인의 세련된 화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낼 수 없다. 라는 이제 사실을 통해서 그 지식의 계층화와 불평등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제 문화적 재생산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 부르디외는 프랑스 대학 교육의 내용과 그 조직 방식 그리고 평가 기준의 정통 문화 자본 또는 지배계급의 문화적인 습성인 아비투스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지배계층 자녀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언어와 상징 조작 능력과 같은 문화 자본을 정통으로 상속받은 지배계급 자녀들은 순조롭게 대학 교육에 적응을 하고 학업 성취에 성공을 하는 반면에 이런 자본을 상속받지 못한 노동계급 자녀들은 성취를 나타내지 못하고 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문화적 재생산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와 사회 질서 유지 및 통제라고 해서 우리 교재 305페이지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번스타인이에요. 번스타인은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한다. 이 관점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구조론적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자꾸 연결을 좀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다. 그러니까 눈앞에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있는데 그 배후에 어떤 사회 질서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게 구조론적 관점의 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스타인을 구조론적인 입장의 학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를 들여다봤고요.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내면화한다.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이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한 거고 그래서 나타난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다시 그 이면에 있는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체득하게 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관점이 구조론적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그 교과목 간 전공 분야, 학과 간 구분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그 고등학교를 인문계와 그 특성화고를 묶어놓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치자면 실업계 학교와 인문계 학교를 함께 두는 경우와 분리해서 두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분리의 강도가 강하고 약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사회 질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직업계나 인문계가 배워야 되는 게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그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회 질서의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합형 교육과정, 그 집합교육과정하고 그 교육과정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구분된 내용들 간 경계 선명도 개념 분류가 강하면 교육 내용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경계가 강하고 명확하다라고 해서 그 서로 배워야 되는 게 전혀 다르다고 보면 이거를 이제 강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이쪽 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교과목이나 전공 분야 학교 내 조직의 문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진도, 시간 배당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를 의미하고요.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 계열성의 엄격도, 시간 배정의 엄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 대학교의 그 교수와 그리고 초등학교의 교사를 놓고 봤을 때 구조의 결정도가 강한 쪽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죠. 정해진 대로 기본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 반면에 대학교의 교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신의 재량권에 따라서 그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조의 그 결정도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함으로써 이렇게 분석이 이런 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사회 질서의 어떤 그
그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분류의 강도, 구조의 결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제도를 분석하고 있는 학자로 여러분들이 번스타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분류의 강도가 약한 경우고 인문계 실업계로 나눈 경우는 강한 경우, 그리고 여기서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자신의 재량권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과정을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건 구조의 결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예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30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뭐 첫 번째 그 표 밑에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분류 바로 밑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번스타인은 교육과정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 체제 내 인과관계 권력 구조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합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어느 분야 또는 학과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고 소속 학과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요구된다. 횡적 인간관계보다 종적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고 상하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엄격하며 권력은 대체로 학과의 우두머리에게 집중되어 있더라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그리고 뭐 반면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횡적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고 교육행정과 교사 학생 간 권한 경계도 약화되어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이 증가하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했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읽으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분류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번스타인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통합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나눴을 때 통합교육과정인 경우가 그 분류의 강도도 약하고 구조의 결정도도 약한 경우다. 이렇게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교육학개론 수준이 아니라 그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로 풀어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준비하실 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라서 서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키워드 분석 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07페이지에 다문화 사회 교육 불평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다문화 교육은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 뭐 21년도인가 그때 한 번 문화실조론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긴 한데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여기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뱅크스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도 조금 정리해서 카페에 오는 그 학습 자료실에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뱅크스나 베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세부 영역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큰 틀에서 단일 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할 때는 다문화주의에 속한다. 요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단일 문화주의는 동아주의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화, 좋은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외 나머지 문화가 다 동화돼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동아주의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단일 문화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요게 좀 중요하고요. 동아주의 정책에서는 뭐 미국인화,
용광로 정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단일 문화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가 날 때 그 단일 문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좋은 문화, 미국의 문화, 뭐 예를 들면 그 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결핍된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문화실조론도 이제 이 개념인 건데, 문화실조, 뭐 영양실조, 뭐 결핍됐다라는 거고, 뭔가 되게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일 문화주의, 동아주의, 여기서는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결핍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문화실조론과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같은 경우는 뭐 문화다원주의라는 표현도 쓰는데 두 개가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인 거죠. 어느 문화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샐러드 그릇, 모자이크 모델 이런 표현을 써서 모두가 함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지, 이거를 뭐 용광로처럼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갖고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바는 단일 문화주의, 동아주의,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결핍으로 보고 있는 문화실조론이 다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반면에 문화다원주의나 다문화주의나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샐러드 그릇이나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큰 틀로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교육에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처음에는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흑인이 백인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가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분이 젠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글자 젠슨에서 젠크스로 넘어갈 때 좀 비슷하긴 한데, 젠슨에서 젠크스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어떤 이해다라고 해서 이제 두 글자인 젠슨을 여러분들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발전된 경우가 젠크스의 환경적인 요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유전론에서 이제 문화실조론을 보시면, 문화실조론에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이들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문화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실조로는 유전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전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화적 환경의 부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조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취약적 교육적 조치에 따라서 학업 성취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하였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상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우리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그 보상주의 교육, 평등론 관련해서 우리 보상교육 정책 하면 여러분 결과의 평등, 롤스의 형평성 이런 게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교육이라고 하는 게 문화실조론의 입장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근데 이걸 평등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의 차이가 나는 걸 좀 메꿔주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르게 처우하고 대우하겠다라는 그런 형평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좀 지어 보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 운동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서 1965년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문제 보고 넘어갈 건데, 21년 교육청 문제, 시도교육청 문제였고요. 문화실조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생의 학습 실패 중요 요인으로
문화적 경험, 환경에서의 문제로 이제 지목을 하고요. 빈곤 가정에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평등의 관점에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이제 연결을 좀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맞는 개념이었고 그때 답이 2번이었는데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 아니라고 했죠. 얘는 단일 문화주의 관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문화적 상대주의는 다문화주의, 그러니까 좋고 나쁜 문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연결 지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문화적 결핍보다는 이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럼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이 문화적 차이가 서로 다른데 누구의 그 문화를 학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의 문제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올해 국가직 문제였잖아요. 문화실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었다.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의 원인은 학교 요인이 아니라 가정의 문화적 환경의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단일 문화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번을 고르셨어야 되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셨다면 풀 수 있었을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분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실제 시험에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이제 뭐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 이후에 기출문제 강의도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 거지 유전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문화적 차이가 나는데 이 문화적 차이가 나는 여러 문화들의 그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을 것인가라고 이제 들어가자면 문화 정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로 인해서 취사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 정치학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문화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실조론과 보상교육 정책은 동아주의적 발상과 일치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과 전략, 교육 성취도나 소질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역시 전통적으로 백인 중산층 집안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소수 집단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이 문화가 열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학업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에 있어서 주류 집단에 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정치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 전도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교재가 312페이지예요. 312페이지에 문화적 전도 현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좀 유명한 그 문화 이론 안에서는 유명한 개념이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오그브라는 이제 학자가 소수민족 집단의 학업 성취가 저조한 이유를 주류 문화와 소수민족 집단 문화 간 권력 차이로 인한 문화적 전도 현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라는 개념이 우리 도치랑 같은 뜻이에요. 역전, 도치, 뭔가 뒤집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지 요 전도를 여러분들이 뭐
문화가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표현을 역전되고 뒤집어진다, 인벌전이라고 해서 이게 좀 뒤집어진다라는 원어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 보면 자발적 소수 집단,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간 거죠. 자발적으로. 아니면 그 비자발적 소수 집단이 있잖아요. 비자발적 소수 집단이라는 건 이제 흑인들처럼 뭐 예전에 그쪽으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학업 성취를 비교해 봤더니 자발적 소수 집단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공부 되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비자발적 집단인 경우에는 학업 성취가 낮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비자발적 소수 집단은 학교에 적응하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부한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역치, 그다음에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손해를 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지배계층의 문화 교육 과정을 거부하겠어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학업 성취가 떨어진 거지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였다라고 분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적 전도 현상 그러면 5급부의 문화적 전도 현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이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반학교 문화라고 해서 그 왜 사나이 문화라고 해서 뭐 아버지의 그 노동자로서의 그 직업을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쪽으로 나간 거지 뭔가 노력을 했는데 학업 성취에서 뒤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화적 전도 제가 아까 요 단어가 그 전도라고 해석은 되는데 요게 이제 뒤집어짐, 역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쪽에서 싫어라고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문화 교육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다문화 교육이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제가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다문화 교육이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대상이 확대되고 목적이 확장되고 있다. 요거 약간 평생교육의 어떤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도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범위도 모든 학생,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도 마찬가지죠. 여기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할 때는 단지 그냥 한 사회 안의 소수민족 집단에서 생태계 위기, 핵 문제, 테러리즘 등의 글로벌 관점을 포함하는 어떤 범세계적인 그런 문제로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요. 대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외받고 있는 특정 민족, 뭐 인종, 민족 집단의 학생에서 문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보면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 배려를 기초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기존의 목적에서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의 함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까지 목적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뱅크스라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종, 인종성 계층을 막론해서 모든 학생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총체적 교육개혁 운동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전에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2014년도 국가직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또 나온 거잖아요. 보시면 뱅크스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일단 1번이었어요. 특정 인종이나 민족 또는 소외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과 선택을 가르치는 것이며 전 지구적이며 테크놀로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 내용 자체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 또는 소외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1번을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교육청 문제, 시도교육청 문제에서 물론 저는 이걸 기출 해설을 할 때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동아주의적 접근이 나머지 세 가지와 다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내용을 보시면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문화, 모든 대상,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다문화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아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단일 문화가 좋은 거고 이 단일 문화로 모두 동화를 시켜야 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학자와 이 동아주의적 접근을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문제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일단 출제가 한번 됐으면 앞으로는 이 안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 들어오는 개념일 경우에는 굉장히 막 어렵지 않은 선에서 이제 시험이 그 학자가 등장을 하다가 이후에는 이렇게 한번 나오면 조금 더 깊어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모델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렸는데 1단계가 기여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수 집단의 영웅들이나 공휴일 등과 같은 개별적인 문화 요소들의 한정을 시켜서 기존 교육과정에 요거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날이 미국 독립의 그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면 세계사를 가르치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특정 요소들의 한정을 시켜서 교사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 이게 기여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가적 접근법이라는 건 다문화 개념들이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개념들이 들어간다거나 그 관련된 개념에 다문화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부가적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단계, 2단계 모두 기존 교육과정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단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단계는 전환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 집단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과정의 구조 및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문화 그 집단의 관점에서 내가 나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이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전환적 접근법이구나라고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행동 접근법이라는 건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회 쟁점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사회행동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기여적 접근법, 부가적, 요거는 이제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교육과정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들어가는 접근은 3단계 전환적 접근법과 마지막에 사회행동적 접근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뱅크스라는 그 학자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연결을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뱅크스 말고 문화이론가, 다문화 교육 이론가들 중에서 중요한 분으로 베네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베네트라는 분은 다문화 교육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는 베네트라는 분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네트는
그 다문화 교육과정의 종합적인 개념도라고 해서 이 교육과정 안에 단계별로 이렇게 6단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목적을 보시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발달시키고, 두 번째, 문화적 의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문화적 역량 강화라고 해서 간문화적, 그러니까 문화들 사이사이에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문화적 역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베네트라는 학자를 좀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로 가시면 인종차별, 성차별, 기타 모든 차별이나 편견과의 투쟁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문화적 역량에서 나아가면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편견에 맞서는, 차별에 맞서는 투쟁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진,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적 행동 기술, 마지막 단계는 여기서도 여전히 행동 기술,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해서 이 6가지가 베네트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종합 개념도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습 자료실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표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6가지 단계가 있고요. 처음에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두 번째는 문화적 의식을 강화하고, 세 번째가 간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형태의 편견과 맞서 싸우기,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의 상태와 전 세계적인 역동성에 대한 인식, 마지막이 행동이잖아요. 사회적 행동 기술을 형성하기.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교재에 보면 뭐 깁슨이라든가 뭐 학자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314, 315페이지에 걸쳐서 뭐 깁슨, 슬리터, 그랜트 뭐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데 일단 요것도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깁슨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되게 초창기 다문화 교육 이론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도도 1978년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때만 해도 다문화 교육 이론가라고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다 문화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 이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이 다문화 교육을 키워드로 해서 접근법 자체가 다문화 교육,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교육, 이중문화 교육, 문화적 다원주의, 인간 경험으로서의 다문화 교육 이렇게 나오면 초창기 학자인 여러분들이 깁슨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린터와 글랜트라고 하면 저희 교재에는 사실은 뭐 이분도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은 2008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학위 논문들하고 막 이런 그 페이퍼들을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게 있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다문화 교육 접근 방법으로 역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여기 이 대인관계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학생들 간의 긍정적 정서 및 자아 개념을 증진시키고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거, 인간관계 접근 방법을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중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두 분이잖아요. 슬리터와 그랜트 2명이잖아요. 아까 깁슨이나 뭐 뱅크스나 뭐 베네트는 각각 한 분이 의견을 제시했다면 여기는 이제 2분이다 보니까 2명이 있으면 우리가 좀 인간관계가 좀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접근 방법이 특징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시간을 이제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되 전체적인 구조와 얼개는 놓치지 말자. 좀 깊이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2분이니까 뭔가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는 경우는 슬리터와 그랜트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정리를 하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정리했던 PPT인데 실제로 이분들의 의견이 발전을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2008년도 거. 뱅크스도 앞에 있었던 자료는 2008년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발표를 하고 계속 이제 학자들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꼭 순서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시작은 깁슨이라는 분이었고 이분은 이제 문화, 이중문화, 그리고 문화다원주의, 다문화교육 이렇게 해서 모든 단계에 문화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린터와 글랜트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접근이라고 하는 게 되게 특징적이다. 두 분이니까 인간관계를 중시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뱅크스는 앞에 나왔던 기어적, 부가적, 전환적 이런 접근과 함께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내용의 통합 그리고 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5차원으로 분리한 내용도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기어적 접근, 부가적 접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뱅크스는 그런 관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네트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 6가지 그리고 이제 베네트라는 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여기는 다 5가지잖아요. 근데 베네트만 6가지를 얘기했다. 그리고 6가지 교육과정의 어떤 단계를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6가지 문화적 감수성, 간 문화적 역량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그 카페 학습 자료실에도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원래 교육사회 앞에 챕터로 가서 5장 교육사회 이러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테마별 기출보기기 강의할 때부터 이런 키워드 분석 노트, 키워드 암기 노트를 사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다 채워가면서 여기에 빈칸으로 들어있는 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쓸 수 없으면 한번 보고 쓰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또 테마별 기출보기기에서도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까지 쭉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평생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